5.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타고난 재능 덕분에 공부는 잘했지만 게으른 데다 장난을 좋아해서 성적은 밑바닥을 맴돌았다. 하지만 늘 방탕한 생활을 하고 관등도 대단치 않고 나이도 그리 많지 않은데 모스크바의 어느 관청에서 봉급도 많고 명예로운 최고 책임자 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 지위를 누이 동생인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의 도움으로 얻었다. 카레닌은 그 관청에 속한 내각 부서의 고관이었다. 그러나 카레닌이 자기 처남을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 해도 스티바 오블론스키는 형제, 누이, 사촌, 부모의 형제들 중 수백 명의 친인척을 통해 그 자리나 연봉이 6천 루블 정도 되는 그 비슷한 자리를 얻었을 것이다. 아내의 재산이 꽤 많았지만 그의 방탕한 생활 때문에 그 정도의 봉급은 필요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절반은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그는 이 세계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졌거나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국가의 고위 인사들 가운데 3분의 1은 아버지의 친구들이어서 그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또 3분의 1은 그와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고 나머지 3분의 1은 잘 아는 지인이었다. 따라서 지위, 부동산, 이권 등 지상의 부를 나눠 가진 이들은 모두 그의 친구였으므로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블론스키는 돈을 많이 받는 직위를 얻기 위해 특별히 애쓸 필요가 없었다. 그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내지만 않으면 됐다. 그는 성품이 순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다. 만일 누군가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얻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면 그는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대단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는 단지 그의 동갑내기들이 받는 만큼을 원했고 그 정도의 직무는 그도 남 못지않게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선량하고 명랑한 기질과 의심할 바 없이 성실한 태도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게다가 잘생기고 산뜻한 외모, 빛나는 눈동자, 검은 눈썹과 머리칼, 홍조를 띤 하얀 얼굴에는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다정하고 유쾌한 인상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여 스티바 오볼론스키, 그가 왔군. 그를 마주친 사람들은 그의 언제나 즐거운 미소를 띠며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가끔 그와 이야기를 나눈 후 특별히 즐거운 일이 없었음을 깨닫고는 했지만 그 이튿날에도 또 그 이튿날에도 여전히 그와의 만남을 즐거워했다. 모스크바의 한 관청에서 3년째 책임자의 자리를 막 맡는 동안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동료, 부하 직원, 상관, 업무상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은 물론 존경까지 받았다. 직무상의 이런 일반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주된 특징 때문이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극도의 관용으로 이는 대체로 그가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잘 알았던 데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자유주의로 이는 그가 신문에서 읽고 익힌 것이 아니라 그의 피에 흐르는 것이었다.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철저한 자유주의로 인해 그는 모든 사람을 재산과 신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철저히 무관심했다. 그 결과 그는 결코 일에 빠지거나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 근무지에 도착한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예의 바른 수위의 안내를 받으며 서류 가방을 든 채 자신의 작은 집무실에 들러 제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기들과 모든 부하 직원들이 쾌하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언제나처럼 황급히 자기 자리로 가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의 농담과 이야기를 건네고는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유쾌한 방식으로 해나가는 데 필요한 자유, 솔직함, 격식의 경계 이런 것들을 스테판 아르카디치만큼 정확하게 찾아내는 사람도 없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있는 곳의 사람들이 의뢰 그러하듯 한 사무장이 쾌활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서류를 갖고 다가와 자기 자유주의자다운 허물없는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말투는 스테판 아르카디치 때문에 퍼진 것이었다. 드디어 편자 현청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입니다만 어떻는지. 마침내 왔나?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손가락 사이에 보고서를 끼우며 말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었다. 만일 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는 진지하게 머리를 숙인 채 보고를 들으면서 생각에 잠겼다. 30분 전만 해도 자기들이 상관인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내 아이 같은 꼴로 있었다는 걸. 그러자 그의 눈동자는 보고서가 낭독되는 동안 웃음을 띄었다.
업무는 중간 휴식 없이 2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고 2시부터는 점심시간이었다. 사무실의 커다란 유리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온 것은 2시가 채 못 됐을 때였다. 황제의 초상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정의표 뒤에 있던 사람들도, 이 정의표는 제정 러시아의 관청과 법원에 두는 3면체 장식물, 쌍두 독수리가 달려있고 표들의 대제가 반포한 법률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정의표 뒤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심심풀이가 생긴 것에 기뻐하면서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문 앞에 선 수위가 즉각 그 사람을 내쫓고 그의 등 뒤에서 유리문을 쾅 닫아버렸다. 보고서의 낭독이 끝나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켠 후 시대의 자유주의의 경의를 표하며 담배를 한 대 꺼내 들고는 집무실로 갔다. 그의 두 보좌관인 고참관리 니키친과 카메르융크는 러시아 궁정에서는 시종관을 가리키기 위해 침실의 신사라는 뜻의 이 독일어 명칭을 사용했다. 침실의 신사라는 독일어를 하나요? 카메르융크 그리네비치도 그와 함께 사무실을 나왔다. 점심시간 뒤에 다 끝낼 수 있겠지? 스테판 아르키지치가 말했다. 물론이죠. 니키친이 말했다. 그런데 이 포민이라는 자는 대단한 사기꾼이 틀림없습니다. 그리네비치가 그들이 조사하는 사건에 연루된 한 인물에 대해 말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그리네비치의 말에 이마살을 찌푸렸다. 이러한 행동은 때이른 판단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까 들어온 사람이 누구지? 그가 수희에게 물었다. 각하, 제가 잠깐 등을 돌린 사이에 어떤 사람이 허락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각하를 뵙겠다고 말입니다. 전 다른 분이 나가면 그때 뵈라고. 그 사람은 어디 있나? 현관으로 갔나 봅니다. 아, 바로 저 사람입니다. 수희는 어깨가 딱 벌어진 단단한 체격의 곱슬머리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양가죽 모자를 벗지도 않은 채 다른 돌계단을 따라 빠르고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아래로 내려가던 어느 야윈 관리가 걸음을 멈추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계단을 뛰어오르는 남자의 다리를 보더니 그 다음엔 오볼론스키의 얼굴을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수놓은 제복 옷길 위에서 선하게 빛나던 그의 얼굴이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남자를 알아보고는 더욱 환하게 빛났다. 역시 그랬어. 레빈, 드디어 왔군. 그는 자기에게 따라오는 레빈을 보며 다정하면서도 놀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이런 소굴까지 날 찾아왔나?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악수에 만족하지 않고 친구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온 지는 오래됐나? 지금 막 왔어. 자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 레빈은 쑥스러운 듯 하면서도 불안하고 성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대답했다. 자, 내 방으로 가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친구의 자존심 강하고 쉽게 격분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친구의 손을 잡고 마치 도사리고 있는 위험 사이로 안내하듯 그를 이끌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그의 모든 지인들을 너, 자네 하는 친밀한 호칭으로 대했다. 그는 환갑노인, 20살의 애띤 젊은이, 배우, 대신, 상인, 시종, 무관장과 허물없이 지냈다. 그와 허물없이 지내던 이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계급의 양극단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오볼론스키를 통해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매우 놀랐을 것이다. 그는 샴페인을 함께 마신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고 모든 이들과 샴페인을 마셨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는 자기 친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을 농담 삼아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너를 만날 경우 그는 자신의 독특한 재치로 부하 직원들을 위해 그 불쾌한 인상을 줄일 수 있었다. 레빈은 수치스러운 너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볼론스키는 레빈이 자신의 부하 직원들 앞에서 자신과 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특유의 재치로 감지하고 서둘러 그를 집무실로 데려갔다. 레빈은 오볼론스키와 거의 같은 또래였는데 그들이 허물없는 사이가 된 것은 함께 샴페인을 마셨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레빈은 청춘을 함께 보낸 친구였다. 성격이나 취향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은 청년기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듯 그렇게 서로를 사랑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종종 그러하듯 이성적으로는 상대방의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경멸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삶이 진정한 삶이고 친구가 택한 삶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볼론스키는 레빈을 보고 가벼운 조수를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시골에서 모스크바로 올라온 레빈을 이미 여러 차례 만났다. 레빈은 시골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아직도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레빈은 모스크바에 올라올 때마다 언제나 흥분했고 조급했고 다소 갑갑해했고 이런 갑갑함에 화를 냈고 종종 사물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미처 예기치 못한 시각을 드러내곤 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 점을 비웃으면서도 마음에 들어했다. 레빈도 마음속으로는 친구의 도시적인 생활 방식과 직업을 경멸했다. 그는 친구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했고 그것을 비웃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정한 차이는 오볼론스키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자신만만하고 선량한 태도로 조롱하는 데 반해 레빈은 자신 없고 간혹 성난 듯한 모습으로 조소한다는 점이었다. 오랫동안 자네를 기다렸어.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집무실로 들어가자 레빈의 손을 놓았다. 마치 이런 행동으로 이제 위험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자네를 보니 아주 기쁘군.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지냈나? 언제 왔어? 레빈은 자신이 모르는 오볼론스키의 두 동료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특히 그리네비치의 우아한 손, 몹시 하얗고 긴 손가락, 끝이 구부러진 길고 노란 손톱, 루바시카의 소매에 달린 크고 빛나는 커프스 단추가 아마도 그의 주의력을 온통 빨아들여 생각의 자유마저 앗아간 것 같았다. 오볼론스키는 곧 그것을 알아채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 그렇지. 내 동료들을 소개해야겠군. 이쪽은 필립 이바노비치 니키친과 미하일 스타니슬라비치 그레네비치, 그리고 레빈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쪽은 제임스 트보의 활동가. 이 제임스 트보는 지방행정을 위해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한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됩니다. 현 의회 알렉산드로 2세가 1865년에 설립한 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트보의 활동가. 제임스 트보의 새 일꾼, 한 손으로 5푸드를 들어 올리는 운동가. 1푸드가 16.38kg니까 5푸드면 80kg쯤 되네요. 한 손으로 5푸드를 들어 올리는 운동선수, 목축업자, 사냥꾼인 내 친구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 1세, 세르게이 이바니치 코즈니네프의 동생이지.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창관리가 말했다. 영광스럽게도 형님 내세는 세르게이 이바니치를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네비치는 긴 손톱이 달린 가느다란 손을 내밀었다. 레빈은 얼굴을 찌푸리며 싸늘하게 악수를 하고는 곧 오블론스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러시아 전역에서 이름을 떨치는 문필가인 형. 둘은 아버지가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형의 모양이죠. 문필가인 형을 대단히 존경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콘스탄친 레빈으로서가 아니라 유명한 코즈느 셰프의 동생으로 대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아니, 난 이제 제임스 트보에서 활동하지 않아. 모든 의원과 싸운 뒤 더 이상 모임에 나가질 않지. 그가 오블론스키를 향해 말했다. 벌써? 오블론스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어쩌다 왜?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이야기하지. 레빈은 이렇게 말했지만 곧 사연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제임스 트보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야. 그는 마치 지금 누군가 자기를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흥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임스 트보는 장난감이나 마찬가지야. 의원들은 지금도 제임스 트보에서 놀이를 벌이고 있어. 하지만 난 장난감을 갖고 놀 만큼 젊지도 늙지도 않았어. 어떻게 보면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제임스 트보는 현내의 패거리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전에는 감독청이나 재판소가 그렇더니 이제는 제임스 트보가 그 꼴이야. 그것도 뇌물의 형태가 아니라 봉급의 형태로 말이지.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에 반박하기라도 한 것처럼 맹렬히 말했다. 오호, 그럼 자네는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양이군. 이번엔 보수주의자인가?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래,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군. 하지만 난 자네를 꼭 만나야 했어. 레빈은 그레네비치의 손을 혐오 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자네, 다시는 유럽식 옷을 입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는 프랑스 재단사가 지은 게 틀림없는
레비는 새 옷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군. 알겠어. 새로운 국면 때문이군. 레비는 갑자기 얼굴을 붉혔다. 그런데 그 모습은 성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얼굴을 붉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소년들이 자신의 수줍음 때문에 놀림감이 되었다고 느껴 수치심에 한층 붉어진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려 할 때처럼 그렇게 새빨개졌다. 그의 총명하고 늠름한 얼굴이 그토록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게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져 오볼론스키는 그를 더 쳐다보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서 만날까? 정말로 자네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레빈이 말했다. 오볼론스키는 잠시 주저하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하지? 구린에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3시까지나 한가하니까. 안 돼. 레빈은 생각을 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또 가봐야 할 곳이 있어. 좋아. 그럼 저녁 식사나 함께 하지. 저녁 식사?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저 2마디만 말하고 물어보면 돼. 뭐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럼 그 2마디를 지금 말해봐. 나머지 이야기는 저녁 식사 때 하고. 그 2마디란 이런 거야. 레빈이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야. 수줍음을 억누르려 안간힘을 쓴 탓에 그의 얼굴이 불현듯 성난 표정이 되었다. 세르바츠키가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다들 변함없이 지내? 그가 말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레빈이 자기 처제인 키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슬며시 웃음을 흘렸다. 그의 눈동자가 유쾌하게 반짝였다. 자네는 2마디를 했지만 난 2마디로 답할 수 없어. 왜냐하면 미안, 잠깐만 기다려. 서류를 든 한 비서관의 통속적인 경위와 모든 비서관에게 공통된 공손한 우월감, 즉 실무에 대한 지식은 자기가 상관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을 보이며 오볼론스키에게 다가오더니 질문하는 척 하면서 어떤 복잡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끝까지 듣지 않고 비서관의 소매 위에 자신의 손을 부드럽게 얹었다. 아니, 내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해요. 그는 질책을 미소로 부드럽게 하며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설명하고 서류를 옆으로 밀쳤다. 그렇게 해요, 자르 니키티치. 당황한 비서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레비는 스테판 아르카지치와 비서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의 곤혹스러운 기분을 완전히 떨친 채 2 손으로 의자를 짚고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주시하던 그의 얼굴에 냉소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그가 말했다. 뭘 모르겠다는 거야? 오볼론스키는 여전히 유쾌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꺼냈다. 그는 레빈에게서 무언가 괴상한 말을 예상했다. 자네들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레빈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네는 어떻게 이런 일을 진지하게 할 수 있지? 왜? 왜라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그건 자네 생각이지. 우리는 일에 파묻혀 있어. 일이 아니라 서류겠지. 하긴 자네는 이런 일에 소질이 있으니까. 레빈이 덧붙였다. 그러니까 자네는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지. 레빈이 말했다. 하지만 어쨌든 난 자네의 뛰어난 재능을 아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친구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지만 자네는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레빈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오볼론스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좋아. 두고 봐. 자네도 이렇게 될 테니. 카람진 현에 삼천 제사치냐의 땅이 있고 이를 제사치냐가 약 1092헥타르니까 어마어마한 땅이네요. 삼천 제사치냐의 땅이 있고 그렇게 멋진 근육과 12살 소녀 같은 싱싱함을 간직하고 있으니 좋겠지. 하지만 자네도 우리처럼 될 거야. 그건 그렇고 자네의 질문에 관해서라면 말이지. 달라진 건 없어. 하지만 자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오지 않은 건 유감이야. 아니 왜? 레빈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별일 아니야. 오볼로스키가 대답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 그건 그렇고 대체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그 얘기도 나중에 하지. 레빈이 또 귀까지 빨갛게 물들이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정말로 자네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지만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말인데 그 집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면 동물원에 가봐. 분명 다들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그곳에 있을 거야. 키티는 그곳에 스케이트를 타러 다녀. 그곳으로 가봐. 나도 그곳에 들를게. 그리고 함께 어디에서 저녁 식사나 하지.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좋아. 그럼 이따 만나.
이봐, 자네를 잘 아니까 하는 얘기인데 또 깜빡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시골로 가버리는 건 아니겠지?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웃으며 소리쳤다. 절대 아니야. 레비는 문까지 갔을 때야 비로소 오볼론스키의 동료들에게 깜빡 잊고 인사하지 않은 걸 기억해냈지만 그냥 사무실을 나섰다. 대단히 정력적인 분인가 봅니다. 레빈이 나가자 그리네비치가 말했다. 맞아.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정말 행복한 녀석이지. 카람진 현에 삼천 제사치나의 땅이 있겠다. 앞날이 창창하겠다. 게다가 얼마나 생기가 넘치나 우리와는 다른 부류지. 스테판 아르카디치, 당신 같은 분이 어째서 불평을 하십니까? 추악하고 비루해.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말했다. 6. 오볼론스키가 레빈에게 도대체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레빈은 얼굴을 붉혔고 또 얼굴을 붉힌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를 냈다. 왜냐하면 자네 처제에게 청혼하러 왔어 라고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그 일 때문에 모스크바에까지 왔으면서. 레빈가와 세르바츠키가는 모스크바의 오랜 귀족 가문으로 두 가문은 늘 서로 절친하게 지내왔다. 이러한 관계는 레빈의 학창시절에 더욱 강해졌다. 그는 돌리와 키티의 오빠인 젊은 세르바츠키 공작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고 함께 대학에 들어갔다. 그 무로 레빈은 세르바츠키가를 번번이 드나들면서 그 집안에 흠뻑 빠지고 말았다.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콘스탄친 레빈은 그 집안, 그 가족, 특히 세르바츠키가의 여인들에게 매혹되었다. 레빈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밖에 없는 누이는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으로 잃어버린 교양 있고 고결한 오랜 귀족 가문의 가정 환경을 세르바츠키가에서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됐다. 그에게는 그 가족의 모든 이들이, 특히 여인들이 어떤 신비하고 시적인 베일에 쌓여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덮은 신비하고 시적인 베일 속에 지극히 고결한 감정과 온갖 종류의 완벽함이 있을 거라 상상했다. 무엇 때문에 그 집의 세 아가씨들이 정해진 시간에 교대로 피아노를 치는지, 피아노 소리는 언제나 두 남학생이 공부하는 2층의 오빠 방까지 들렸다. 무엇 때문에 프랑스 문학, 음악, 그림, 춤 등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그 집을 드나드는지, 무엇 때문에 세 아가씨들이 모두 정해진 시간에 세팅 코트를, 돌리는 긴 코트를, 나탈리는 반 코트를, 키티는 착 달라붙은 빨간 스타킹으로 감싸 매끈한 다리가 훤히 드러날 만큼 아주 짧은 코트를 차려입고서 리논과 콜야스카를 타고, 이 콜야스카는 접이식 포장이 달린 4인용 성룡 마차, 대체로 두 마리 차체를 끌고 바퀴는 4개며 스프링이 있어 승차감이 좋다. 주로 귀족 남성들이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콜야스카를 타고 트베르스코의 가로수길을 달리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모자에 금빛 휘장을 단 하인을 데리고 트베르스코의 가로수길을 거닐어야 하는지, 이 모든 일과 그들의 신비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른 많은 일들이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 이러한 신비로움에 마음을 뺏겼다. 그는 대학 시절에 하마터면 맏딸 돌리를 사랑할 뻔했지만 그녀는 곧 오볼론스키와 결혼해 집을 떠났다. 그 다음 그는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됐다. 마치 그는 세 자매 가운데 한 명과 사랑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탈리도 사유계의 얼굴을 내밀자 말자 외교관인 르보프와 결혼해 집을 떠났다. 레빈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키티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다. 해군에 들어간 젊은 세르바츠키가 발트해에서 익사한 뒤 그와 세르바츠키가의 왕래는 점점 소원해졌다. 비록 그가 오볼론스키의 우정은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그런데 올해 초겨울 시골에서 1년을 보낸 레빈이 모스크바로 올라와 세르바츠키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세 자매 가운데 누구와 사랑에 빠질 운명이었는지 깨달았다. 가문도 좋고 가난하기보다 부유한 편에 속하는 32살의 그가 세르바츠키 공작의 딸에게 구원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 일로 보일지 모른다. 틀림없이 그는 당장 좋은 배필로 인정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레비는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런 그의 눈에는 키티가 모든 면에서 지극히 완전하고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로 보였다. 그리고 그에 반해 자신은 너무나 저열한 지상의 존재였기에 다른 사람들과 그녀가 자신을 그녀에게 어울리는 배필로 인정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키티를 만나기 위해 발을 들여놓은 모스크바의 사교계에서 2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녀를 바라보며 황홀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가능할 리 없다고 단정하고는 시골로 떠나버렸다. 레빈이 이렇게 확신한 것은 그녀의 부모 눈으로 볼 때 그가 아름다운 키티의 배우자가 되기엔 부족하고 못난 남자일 뿐 아니라 키티 자신도 그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딸을 가진 부모의 눈으로 볼 때 그는 32살이 되도록 뚜렷한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없는 남자였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대령, 시종무관, 교수, 은행장, 철도청장이거나 오볼론스키처럼 관청의 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낱 관로 속에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 아주 잘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한낱 소를 키우고 도요새를 사냥하고 건물이나 짓는 지주일 뿐이었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무능한 사내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나 하는 일에 매달려 있는 남자였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키티는 그토록 추한,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추한 남자, 무엇보다 비범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토록 평범한 남자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와 키티의 예전관계, 그러니까 그녀의 오빠와의 우정 때문에 빚어진 어른과 어린애의 관계가 이 사랑의 새로운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가 생각하기에 못생기고 선량한 남자를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가 키티에게 품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자는 잘생기고 무엇보다 특별한 사람이어야 할 것 같았다. 여자들이 종종 못생기고 평범한 남자를 좋아한다고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만 해도 아름답고 신비롭고 특별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달 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낸 후 그는 자신의 감정이 풋풋한 젊은 날에 경험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이 감정은 그에게 한순간의 평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 그의 절망은 그저 그의 상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가 거절당하리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청혼을 하고 만약 승낙을 얻으면 결혼까지 하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모스크바로 올라왔다. 혹시라도 그는 만약 거절당할 경우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7. 아침 기차로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레비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 고즈니 셰프의 집으로 가서 짐을 풀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은 후 자신이 온 이유를 말하고 조언을 구할 생각으로 형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형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서재에는 하리코프에서 온 유명한 철학 교수가 앉아 있었다. 그가 온 이유는 지극히 중요한 철학 문제를 놓고 둘 사이에 생긴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교수는 유물론자들을 겨냥한 열띤 논쟁을 펼쳤고 세르게이는 그 논쟁을 관심 있게 추적하다가 교수의 최근 논문을 읽은 후 그에게 반박하는 내용을 편지에 써서 보냈다. 그는 교수가 유물론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이 양보한다며 비난했다. 그러자 교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즉시 모스크바로 달려왔다. 그들은 인간의 활동에서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현상을 구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당시 유행하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모든 사람에게 습관처럼 짓는 부드럽고도 차가운 미소로 동생을 맞이하고 동생과 교수를 서로 소개한 후 대화를 계속했다. 외소하고 이마가 좁고 안경을 쓰고 얼굴이 누렇겠던 교수는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대화를 중단했다가 이내 레빈에게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야기를 계속했다. 레빈은 의자에 앉아 교수가 돌아가길 기다리다가 점차 대화의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레빈은 두 사람이 논하는 내용을 여러 잡지에 실린 논문들을 통해 접한 적이 있었고 그 논문들이 자기가 대학을 다닐 때 이과 학생으로서 공부한 자연과학 원론의 발전이라고 생각해 흥미있게 읽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로서의 인간의 기원, 이것은 1870년대 초반 찰스 다윈의 제작들이 러시아에 출간되었고 그의 자연선택 이론과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주장은 러시아의 모든 잡지와 신문에서 논의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로서의 인간의 기원, 반사작용, 생물학과 사회학에 관한 이런 과학적 결론들을 삶과 죽음의 의미에 관한 문제들과 결부시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근 들어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는 점점 더 빈번히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다.
형과 교수의 대화를 듣던 그는 그들이 과학적인 문제들을 정신적인 문제들과 연관시키 지으면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접근하다가도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에 가까이 접근할 때마다 부랴부랴 황급하게 멀어지고 다시 세밀한 분석, 주석, 인용, 암시, 권위에 대한 언급 등의 영역으로 깊이 파고드는 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무척 애를 먹었다. 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늘 그러하듯 분명하고 시원시원한 표현과 우아한 말투로 말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모든 표상이 인상에서 나온다는 케이스의 이론에 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재라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감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전달할 특별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나 브루스트, 크나우스트, 프리파소프는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부분에 설명이 있는데요. 톨스토이는 패러디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위해 이 이름을 지어냈다. 이 이름은 각각 소세지, 인색한 혹은 날카로운, 식량 등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당신에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존재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모두 감각의 총체에서 나오며 존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감각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브루스트는 심지어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감각 없이는 존재에 대한 개념도 없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레빈이 보기에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접근했다가 다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교수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만약 감각이 모두 사멸하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겁니까? 그가 물었다. 교수는 대화의 중단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라도 한 듯 짜증을 내며 질문을 던진 낯선 남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는 철학자라기보다는 배를 끄는 인부처럼 보이는 이 남자를 흘끗 돌아보고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길은 마치 여기에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와? 하고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교수처럼 결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말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머릿속에는 교수에게 답하면서 동시에 그런 질문을 낳은 단순하고도 당연한 시각을 이해할 만한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랬기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에겐 아직 이 질문을 해결할 만한 권리가 없어. 자료가 없을 뿐입니다. 교수가 이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논증을 계속했다. 아닙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프리파소프가 노골적으로 지적했듯이 만약 감각이 인상을 그 기초로 삼고 있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레비는 더 이상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수가 어석하기만을 기다렸다. 8. 교수가 가자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와주니 무척 기쁘구나. 오래 있을 거니? 영지는 어때? 레비는 형이 영지에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그에게 화두를 양보하려고 물어본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밀을 판 일과 금전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대답했다. 레비는 형에게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하려고 굳은 결심까지 했다. 하지만 형을 만나고 형이 교수와 하는 대화를 듣고 형이 선심 쓰듯 무심한 말투로 영지 설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지는 아직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레빈이 두 사람 몫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지에 대해 묻는 말을 듣자 어쩐지 형에게 자신의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형은 이 문제를 그가 바라보는 대로 볼 것 같지 않았다. 그곳 제임스 터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그는 제임스 터보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큰 이의를 부여했다. 글쎄 실은 잘 몰라. 뭐? 넌 자치의 의원이잖아. 이젠 아니야. 사퇴했어. 콘스탄틴 레빈이 대답했다. 더 이상 회의에도 나가지 않아. 유감이구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레빈은 그에 대한 변명으로 현의 모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했다. 늘 그런 식이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단 말이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장점일지도 모르지. 자신의 단점을 볼 수 있는 능력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도가 지나쳐. 우리는 비꼬기를 좋아하고 혀끝에는 언제나 가시가 돋쳐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제 같은 이런 권리를 다른 유럽 민족들에게 주었다면
독일이나 영국인들은 그것에서 자유를 만들어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이렇게 냉소할 뿐이지. 하지만 어쩌겠어? 레빈이 자책감을 느끼며 말했다. 나로서는 이제 이게 마지막 시도였어. 나도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난 못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겠지. 넌 문제를 올바로 보려 하지 않아. 세르게이 이바노치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레빈은 음울하게 대답했다. 참, 니콜라이가 또 이곳에 온 것 아니? 니콜라이는 콘스탄틴 레빈의 친형이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는 어머니만 같았다. 그는 자기 몫의 많은 재산을 탕진한 데다 괴상하고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며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때문에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이네요. 방금 뭐라고 했어? 레비는 공포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떻게 알았어? 코르코피가 길에서 봤다는구나. 여기 모스코바에서 지금 어디 있는데 형은 알아? 레비는 당장이라도 형을 찾아갈 것처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괜히 말했군.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막내 동생이 흥분하는 걸 보자 머리를 흔들었다. 사람을 시켜 니콜라이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다. 그리고 내가 트루빈에게 대신 갚아준 그 녀석의 어음을 보냈지. 이게 니콜라이가 내게 보낸 답장이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서진 밑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내 동생에게 건넸다. 레비는 괴상하면서도 친숙한 필체로 적힌 편지를 읽었다. 제발 날 가만히 내버려둬.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야. 레비는 편지를 다 읽고도 여전히 손에 편지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마음에서는 이제 불행한 형에 대해서는 잊고 싶다는 바람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자각이 싸우고 있었다. 그 녀석은 틀림없이 날 모욕하려는 거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계속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놈은 날 모욕할 수 없어. 난 진심으로 그 애를 돕고 싶다. 하지만 알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란 걸. 그래. 레비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이해해. 그리고 니콜라이 형에 대한 형의 태도를 존중하고 있어. 하지만 난 니콜라이 형에게 가보겠어. 정 그러고 싶다면 가봐. 별로 권하고 싶진 않다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그러니까 난 말이지 이런 일이 조금도 두렵지 않아. 그 녀석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는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넌 달라. 충고하는데 가지 않는 편이 나을 거다. 그 애를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마 도울 수 없겠지. 그래도 내 생각엔 더구나 이럴 때 아니 이건 별개의 문제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글쎄 난 이해할 수 없다만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지. 그는 덧붙였다. 바로 겸손의 교훈이야. 난 니콜라이가 지금과 같은 인간이 된 뒤로 비열함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이전과 달리 더 관대한 시각으로 보게 됐다. 너도 알지? 그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 끔찍해. 레비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레비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하인에게서 니콜라이의 주소를 받아들고 즉시 그에게 갈 채비를 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 후 형에게 찾아가는 일을 저녁까지 미루기로 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그를 모스코바로 오게 만든 그 일부터 해결해야 했다. 레비는 형의 집을 나와 오보론스키가 근무하는 관청으로 가서 세르바츠키가의 근황에 대해 묻고는 오볼론스키가 키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준 곳으로 갔다. 9. 4시 동물원에 도착한 레비는 심장이 마구 고동치는 걸 느끼며 상마차에서 내려 산과 스케이트장으로 난 오솔길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차 대는 곳에서 세르바츠키가의 마차를 보았기 때문이다. 청명하고 얼어붙을 추운 날씨였다. 마차 대는 곳에는 카레타, 이 카레타는 상자 모양의 차체에 유리창을 댄 성용 마차입니다. 카레타, 썰매, 상마차, 헌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입구와 깨끗이 썰어놓은 오솔길은 맵시 있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붐볐다. 눈부신 햇살 아래서 그들의 모자가 반짝였다. 오솔길 주위에는 소용돌이 무늬를 조각한 처마와 지붕 마룻대가 붙은 러시아식 오두막집이 흩어져 있었다. 동물원의 울창한 짜장나무 고목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를 축축 늘어뜨렸고 그 모습은 마치 새 축제 의상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듯 보였다. 그는 오솔길을 따라 스케이트장으로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다. 흥분하지 마. 침착해. 도대체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어 바보 같으니.
그는 자신의 심장에 호소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할수록 더욱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도중에 마주친 지인이 레빈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레빈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는 언덕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끌고 오르내리는 작은 썰매의 쇠사슬 소리, 쏜살같이 미끄러지는 썰매 소리, 사람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몇 발짝 더 앞으로 갔다. 그러자 그의 앞에 스케이트장이 펼쳐졌다. 그는 스케이트를 지치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다. 그녀를 발견한 그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스케이트장의 반대편 끝에서 어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복장이나 몸짓에는 전혀 특별한 데가 없었다. 하지만 레빈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녀를 찾는 것이 은근히 틈에서 장미를 찾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다. 그녀로 인해 주위의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을 비추는 미소였다. 과연 내가 저기 빙판으로 내려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는 그녀가 있는 곳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성소처럼 여겨졌다. 순간 그는 그곳을 떠날 뻔했다. 그만큼 두려웠다. 그는 안간힘을 다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썼다. 그는 그녀 주위에 온갖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아 자기 역시 스케이트로 그곳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그녀가 마치 태양이기라도 한 듯 오래 보는 것을 피하면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태양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모습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매주 이날 이 시간에는 같은 모임의 사람들이 빙판에 모였다. 그래서 모두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곳에는 멋진 솜씨를 자랑하는 선수급의 사람들, 의자를 잡고 벌벌 떨며 서툴게 움직이는 초보자들, 소년들, 위생학적 목적을 위해 스케이트를 타는 노인들이 있었다. 이 위생학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의학의 대중화로 유행하게 된 신조어 가운데 하나로서 톨스토이가 경밀조로 사용한 용어라고 하네요. 위생학적 목적을 위해 스케이트를 타는 노인들이 있었다. 레빈에게는 그들 모두가 선택받은 행운아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그녀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앞지르거나 뒤따르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다들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이 훌륭한 빙판과 멋진 날씨를 즐기며 흥겹게 놀고 있었다. 키티의 사촌 오빠인 니콜라이 셰르바츠키는 짧은 재킷에 통좁은 바지 차림으로 스케이트를 신은 채 벤치에 앉아있다가 레빈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야, 러시아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 언제 왔나? 빙판이 훌륭해. 어서 스케이트를 신지 그래? 스케이트도 없는걸? 레빈은 그녀 옆에서 그렇게 대담하고 끄리낌 없이 행동하는 그에게 놀라며 대답했다. 그는 비록 그녀를 보지는 않았지만 한순간도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그는 태양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모퉁이를 돌던 그녀는 긴 부츠를 신은 가나다란 다리를 둔각으로 벌리고 겁먹은 모습으로 빙판을 지치며 그에게 다가왔다. 러시아 전통 복장을 한 소년이 몸을 낮게 숙인 채 필사적으로 두 팔을 휘두르며 그녀를 앞질러 달렸다. 그녀는 너무나 불안한 자세로 빙판을 지쳤다. 그녀는 끈을 단 작은 머프에서 두 손을 뺀 채 위험에 대비했다. 그러다 레빈을 알아보고는 그와 자신의 두려움을 향해 미소를 던졌다. 그녀는 한 바퀴를 다 돌자 그 조그만 발로 빙판을 경쾌하게 한번 차더니 체르바츠키로에게로 곧장 미끄러져 왔다. 그러고는 그의 손에 매달려 방긋 웃으며 레빈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다. 그녀를 생각할 때면 그는 그녀의 모든 것, 특히 어린아이처럼 맑고 선한 표정을 띤 자그마한 얼굴과 처녀다운 가냘픈 어깨 위에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옅은 금빛 머리칼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애띤 표정은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와 어우러져 그가 기억하는 그녀의 독특한 매력을 이루었다. 하지만 매번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상냥하고 고요하고 진실한 그녀의 눈빛과 특히 언제나 레빈을 마법의 세계로 이끄는 미소였다. 그는 그 마법의 세계에서 어린 시절에도 좀처럼 맛보지 못한 감동과 부드러움을 느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됐나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가 그녀의 머프에서 떨어진 손수건을 쥐어주자 그녀가 이렇게 덧붙였다. 나요?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왔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그녀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오고 싶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녀를 찾은 이유를 떠올리고는 당황하며 얼굴을 붉혔다. 당신이 스케이트를 타리라고는, 더구나 이렇게 잘 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당황하는 이유를 알고 싶기라도 한 듯 찬찬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칭찬이니 믿어야겠죠? 이곳 사람들은 당신이 스케이트 1인자라는 전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검은 장갑을 낀 자그마한 손으로 머프에 떨어진 서리를 가볍게 털어냈다. 네, 나도 한때는 열정적으로 스케이트를 탔죠. 완벽의 경지에 이르고 싶었거든요. 당신은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어서 스케이트를 신으세요. 함께 타요. 함께 스케이트를 타자고.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레비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당장 스케이트를 신고 오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레비는 스케이트를 신으러 갔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나리. 스케이트장 직원이 레빈의 한쪽 발을 받친 뒤 뒤축의 나사를 쬐면서 말했다. 나리를 잇는 명수는 아직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가죽끈을 조이며 말했다. 좋아, 됐어. 좀 더 빨리 해줘. 레빈은 얼굴에 저절로 떠오르는 행복의 미소를 간신히 억누르며 대답했다. 그래, 그는 생각했다. 바로 이런 게 인생이야. 이런 게 행복이라고. 함께,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 함께 타요. 지금 그녀에게 말해버릴까? 하지만 그녀에게 고백하기가 두려운 것도 그 때문이야. 지금 난 행복하니까. 희망만으로도 행복하니까. 하지만 그 고백을 한 다음엔 그래도 고백해야 해. 꼭 해야 해. 나약한 마음아 썩 꺼져라. 레비는 일어나 코트를 벗었다. 그리고 오두막 옆의 거친 빙판을 따라 내달리다 속력을 다해 매끄러운 빙판을 나오더니 힘들이지 않고 빙판을 지치기 시작했다. 마치 자유자재로 속도를 내었다 줄였다 하고 마음대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다. 그는 두려움을 안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다시금 그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그녀가 그에게 한 손을 내밀자 그들은 천천히 속도를 내면서 나란히 빙판을 달렸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더 꼰자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 타면 나도 금방 배울 것 같아요. 어쩐지 당신에게는 믿음이 가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날 의지하니 나도 자신이 생기는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곧 자기가 한 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다. 사실 그가 이 말을 하자마자 태양이 구름 뒤로 숨어버리듯 갑자기 그녀의 얼굴의 상냥함이 사라져버렸다. 레비는 그녀의 얼굴에서 사고의 노력을 나타내는 낯익은 흔들림을 발견했다. 그녀의 매끈한 이마에 작은 주름이 잡혔다. 불쾌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하긴 그런 걸 물어볼 권리가 내게는 없죠. 그가 빠르게 말했다. 왜요? 아니에요. 불쾌한 일 같은 건 없어요. 그녀는 냉담하게 대답하며 곧 이렇게 덧붙였다. 리농을 만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그녀에게 가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여자를 화나게 했군. 아, 하나님 도와주소서. 레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벤치에 앉은 회색 곱슬머리의 나이든 프랑스 여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털리가 드러나도록 활짝 미소를 지으며 오랜 친구를 대하듯 그를 맞이했다. 참, 한편에서는 성장하고 그녀는 눈짓으로 키티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편에서는 늙어가고 작은 곰이 어느새 저렇게 커버렸군요. 프랑스 여인은 웃으면서 그가 농담 삼아 새 아가씨를 영국 민담에 나오는 곰 3마리라 불렀던 것에 대해 말했다. 기억나요? 당신이 곧잘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벌써 10년째 그 농담을 입에 올리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자, 자요. 어서 스케이트를 타요. 우리 키티가 이젠 정말 잘 타요. 그렇죠? 레빈이 다시금 키티에게 달려가자 키티의 딱딱한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그녀의 두 눈동자가 아까처럼 진실하고 상냥한 빛을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레빈은 그녀의 상냥함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부러 침착하는 척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는 우울해졌다. 키티는 나이 든 가정교사와 그녀의 기이한 성격에 대해 늘어놓더니 레빈의 생활에 대해 물었다. 정말로 시골에서 겨울을 보내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는 자신이 그녀의 차분한 의조에 지배되고 있음을 느꼈다. 겨울 초엽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의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 오래 계실 건가요? 키티가 물었다.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문득 이처럼 평온한 우정의 어조에 굴복한다면 또다시 아무것도 매듭짓지 못한 채 떠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녀의 어조에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모릅니다.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자신의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에 걸리기라도 한 듯 한 발로 빙판을 2번 치더니 황급히 그를 떠나버렸다. 그녀는 마드모아젤 리노옹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하더니 부인들이 스케이트를 벗는 오두막으로 향했다. 아, 이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레비는 이렇게 기도했다. 동시에 그는 격렬한 동작에 대한 욕구를 느껴 힘차게 빙판을 지치면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때 스케이트의 새로운 명수로 떠오르고 있는 한 젊은이가 담배를 물고서 스케이트를 신은 채 찻집에서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힘껏 내달리더니 쿵쿵 소리를 내고 껑충 뛰기도 하면서 청계를 내려왔다. 그는 날듯이 아래로 내려와 팔의 자연스러운 위치를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빙판을 지켰다. 아, 저것이 새로 나온 묘기군. 레비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새로운 묘기를 해보고자 위로 달려갔다. 그러다 다쳐 연습이 필요해. 니콜라이 셰르바츠키가 그에게 소리쳤다. 레비는 발판으로 올라가 있는 힘껏 달려 아래로 내려왔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양손으로 균형을 잡아야 했다. 마지막 계단에서 걸리긴 했지만 한숨만 빙판에 닿을락말락 했을 뿐 그는 힘찬 동작을 끝내고는 자세를 바로잡고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멋지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때 마드모아젤 리논과 오두막을 나서던 키티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오빠를 바라보듯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과연 내가 나쁜 걸까? 정말 내가 저속한 짓을 한 걸까? 흔히 교태라고들 하지. 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 하지만 그와 함께 있으면 즐거운 걸. 게다가 그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지. 그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스케이트장을 떠나려는 키티와 계단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레비는 세찬 운동을 한 직후의 벌건 얼굴로 잠시 멈춰선 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스케이트를 벗고는 동물원 출구에서 그들 모녀를 따라잡았다.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목요일마다 손님을 초대한답니다. 그럼 오늘이군요. 방문해준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공작 부인이 싸늘한 말투로 말했다. 그 매정한 말투가 키티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의 냉정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픈 욕구에 시달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봐요. 그때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얼굴과 눈동자를 빛내며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동물원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장모에게로 온 그는 죄의식을 느끼는 듯한 침울한 얼굴로 돌리의 건강을 묻는 장모의 물음에 대답했다. 장모가 조용하고 침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는 가슴을 쫙 펴고 레빈의 손을 잡았다. 자, 그럼 가볼까? 그가 물었다. 난 줄곧 자네만 생각했어. 자네가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는 레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가자. 레빈이 행복에 잠겨 대답했다. 다음에 봐요. 라고 말하던 키티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서 맴돌았고 그녀의 미소가 눈에 선했다. 앙글리아로 갈까? 앙글리아는 당시 페트롭카에 실제한 호텔로서 귀족들의 모임 장소로 애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앙글리아로 갈까? 에르미타시로 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럼 앙글리아로 가지.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그가 앙글리아를 고른 것은 에르미타시보다 앙글리아의 외상을 더 많이 졌기 때문이다. 그는 외상 때문에 그 호텔을 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자네에게 상마차가 있지. 잘됐고 내가 타고 온 카레타는 돌려보냈거든. 두 친구는 호텔로 가는 동안 내내 말이 없었다. 레비는 키티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의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면서 때로는 희망이 있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진 제 자신의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뚜렷이 깨닫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그녀의 미소와 다음에 봐요 라는 말을 대하고 난 후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을 느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그동안 메뉴를 생각했다. 가자미 좋아해? 호텔이 가까워지자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레빈에게 말했다. 뭐?
레빈이 되물었다. 가자미? 좋아. 난 가자미를 끔찍히 좋아해.